삼성전자가 TSMC에 패배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죠.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퀄컴의 이탈. 우선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단 공정 싸움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이폰 7 이후 TSMC를 선택해버린 애플,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갤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업들, 실질적으로 이들의 선택에 의해 파운드리 시장 판세가 결정되는데요.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과 AMD. 2021년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미디어텍과 AMD가 TSMC에, 퀄컴과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했는데, 최근 엔비디아와 퀄컴이 그들의 차세대 제품들을 생산할 파운드리로 TSMC를 선택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부터 언뜻 보기에 이 경쟁의 균형이 완벽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고객사를 빼앗긴 것을 넘어 이 선단 파운드리 기술력 싸움에서 삼성이 완벽히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엑시노스 2200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 엑시노스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처럼 여겨지던 이 GPU 영역이 AMD와의 협업으로 채워지는 시간. 엑시노스에 채용되던 ARM의 말리 GPU가 AMD의 RDNA2 기반의 GPU로 바뀌며 시장은 엑시노스가 정말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엑시노스 2200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는 모두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엑시노스의 GPU 클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로직 반도체에서 클럭은 신호를 보내고 동작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개념이죠. 클럭이 높으면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클럭이 높아지면 처리 속도도 함께 빨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클럭을 높이게 되면 발열과 전력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모바일용 반도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필요하죠. 최초 이 RDNA 기반의 엑시노스의 GPU가 앞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GPU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았을 때 우리가 예상하던 이상적인 GPU 동작 클럭이 1.9GHz, 그리고 이후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클럭 다운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GPU 클럭이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 루머상에 등장하던 클럭이 1.69GHz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을 드러낸 엑시노스의 클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았는데요. 1.29GHz.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속도 그리고 발열과 전력 소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클럭을 낮추면 발열과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엑시노스의 GPU가 1.29GHz까지 클럭이 하향 조정된 데에는 이 발열과 전력 소비가 그 배경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장은 클럭을 하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엑시노스의 발열과 전력 소비가 해당 칩들을 제조한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라고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방점을 찍는 사건은 대만의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AP 디멘시티 9000의 성능이 이 두 AP들의 성능을 능가한 사건인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새 AP는 GPU나 캐시 크기 등의 소소한 차이점은 있지만 CPU가 완벽히 동일한 IP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코어는 ARM의 코텍스 X2, 미들코어는 코텍스 A710, 스몰코어는 A510으로 새 AP가 모두 동일하죠. 그런데 이 벤치마크 성능은 디멘시티 9000이 월등히 앞선 것인데요. 긱벤치 기준으로 최강자인 애플의 A 시리즈에 근접한 성능이 나와버리죠. 혹시 그렇다면 이 디멘시티가 전력을 특별히 많이 소비하는 건 아니냐 확인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냅드래곤에 비해 오히려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 모두 정리가 되셨나요? 동일한 CPU 구성을 가진 모바일 AP 간의 성능 차이,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교 열의에 있는 두 AP와 비교 우위에 있는 이 디멘시티 9000 간의 차이점, 그렇습니다. 바로 생산 파운드리죠. 새 AP 모두 명명법상으로는 4나노급의 공정을 활용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현재 비교 우위에 있는 이 디멘시티의 4N은 TSMC의 공정, 그리고 비교 열의에 있는 두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이라는 것. 고객사를 빼앗긴 것을 넘어 더 본질적인 이 선단 파운드리 기술 싸움에서 삼성이 완벽히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의 반대편에 서서 반론들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야말로 매출이 퀀텀 점프하고 있는 TSMC지만 2021년 기준 TSMC의 매출은 약 540억 달러. 애초부터 이 두 기업은 엄청난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매출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또 가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매출이긴 하지만 반도체 매출만을 추려도 삼성전자가 패배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삼성에게 있어 파운드리 사업은 아직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0% 수준에 불과한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술력으로 TSMC를 넘어서는 순간 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가 더해져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추가로 받는 그야말로 새로운 삼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을 두고 삼성전자의 패배라 결론 짓는 것은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의 2위 기업입니다. TSMC와 삼성을 제외하고 이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모두 현재 파운드리 시장 역사에 전례가 없는 초호황으로 모두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TSMC와 최선단 공정 싸움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자 이 초호황 중인 시장의 2위 기업은 패배자로 평가받고 작년 매출의 8배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쌓아놓는 상황에서도 밸류가 오히려 깎이고 있는 현재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현재 파운드리 시장 미래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만들어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700조 원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시장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871억 달러의 시장 크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그마저도 최근 급작스러운 성장을 이루었기에 이런 비교 자체가 가능한 것이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파운드리 시장을 메모리 반도체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식의 시도조차도 어려웠던 아주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웨이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압도적인 차이는 곧 소재, 장비, 후공정 시장 전반에 이르는 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의 영향력 차이를 의미하죠. 혹여 누군가 규모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작지만 미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마치 주식시장처럼 반도체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파운드리 시장이 2021년에는 엄청난 호황을 보였지만 이러한 호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장의 미래 가능성과 별개로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메모리 시장도 또 로직 반도체 시장도 지금의 파운드리 시장과 같은, 아니 어쩌면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고 상승과 정체, 하강을 반복하며 2022년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운드리 시장도 결국 반도체 시장의 다른 메이저 시장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이클의 고점 어딘가에 있겠죠. 삼성과 TSMC, 여기에 인텔이 선단 공정에 진입하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였죠. 그리고 지금 이 3인방이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그야말로 미친 규모의 캐펙스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파운드리 시장도 반도체 시장의 일부일 뿐, 그것만으로 삼성전자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또 파운드리 시장의 전투 역시 이제 막 일막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쟁의 향방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그래도 이번 디멘시티 9000 사태를 보면 그나마 꾸준히 따라오던 이 공정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아니냐, 결국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던 2030 비메모리 비전은 점점 실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모바일 AP의 성능을 두고 설계 능력과 공정 능력의 조화라는 이 매트릭 안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외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GPU를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NPU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 하는 설계 방향성은 물론이고, 몇 개를 생산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 목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어느 정도의 성능 타겟을 만들 것인지 등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따라서 단순히 CPU의 설계 IP가 동일하다고 해서 공정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단숨에 통제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성능 차이가 곧 공정력 때문이라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디멘시티 9000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캐시의 크기인데요. 캐시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병목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단가에 큰 영향을 주지만 캐시가 커지면 성능도 함께 향상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5에서 10% 혹은 그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데요. AMD의 V캐시 기술이 대표적인 예죠. 물론 캐시의 크기가 성능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캐시의 크기가 아주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디멘시티 9000의 L3 캐시는 8메가, 반면 스냅드래곤 8 Gen 1의 L3 캐시는 6메가,
그리고 오늘날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불러온 엑시노스 2200의 L3 캐시는 4메가에 불과합니다. 우선 왜 삼성전자는 대체 이 엑시노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캐시를 채용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죠. 우선 아주 소량만을 찍어낼 뿐더러 그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성격의 제품을 만드는 미디어텍과 수천만 단위의 메인 프로덕트를 찍어내야 하는 퀄컴 그리고 삼성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최신 공정인 4LPE 공정으로 엑시노스를 설계하며 동시에 파운드리 사업자로 또 그들의 9세대 공정인 4LPX 공정으로 퀄컴을 수주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숙명적인 아이러니가 그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디멘시티 9000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성능 차이가 한간의 이야기처럼 단지 삼성의 공정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메모리 대역폭인데요. 우선 긱벤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볼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바로 이 변인 통제죠. 특히 램의 대역폭의 경우는 벤치마크 스코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요소인데, 이 새 AP의 램 대역폭이 다음과 같습니다. 디멘시티 9000 쪽이 압도적으로 높죠. 차이나는 램 대역폭 L3 캐시. 이제 이 결론을 두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나노 이후 5나노, 4나노에 이른 현세대까지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 단 한 번도 이 TSMC를 공정력에서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해당 관점에서 이번의 격차도 과거 이어져 오던 이 공정력 수준 차이 정도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공정 격차가 예전보다 더 벌어졌다는 이 섣부른 결론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아직 기다려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시장 전투라는 것. 1.29GHz의 클럭, 엑시노스의 발열, 그리고 고스 사태로 이어진 작금의 사태를 관망하며 기대했던 크기만큼 더 속상하고 아쉬운 감정들이 들었지만, 뒤늦게 저도 언뜻 공정한 척 날선 비판을 더하는 것보다 그 복잡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그리고 그 후 폭풍에 힘들었을 현업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어느 혹독한 저점에 서서 약속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기대하며 2030년까지 남아있는 시간 더 멋진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